예, 기계안전공학 구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이제 아크 용접인데요. 아까 1차 시에 이어서요. 아크 용접할 때 용접기를 보면요. 직류 아크 용접기가 있고요. 교류 아크 용접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아크 용접에서는요. 직류와 교류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류아크는요, 발열량의 그 60에서 75% 정도가 양극에서 발생하고요. 그리고 교류인 경우에는요, 그 양극과 음극, 이쪽에서 발열되는 발열량이 같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 아크는 말씀드렸어요. 이 전위차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전위차가 있을 때 이쪽에서 그 전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쪽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충돌을 하면서 열을 발생하거든요. 자, 그런 놈들이 그 열로 그 고열이 이제 불꽃처럼 보이는데요. 그 현상을 우리는 아크라고 그러죠. 자, 직류 아크 용접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거 직류 아크는요, 우리가 그 아크를 안정되게 이렇게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건 직류 아크 용접은요, 박판이나 경합금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이죠. 스테인레스 강을 용접할 때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직류를 우리가 얻는 방법은요, 요 발전기식하고 정류식이 있어요. 정류식은 이제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용접해야 될 모재가 두꺼울 때, 이때는요, 그 모재를 양극으로, 그 다음 이제 그 누구죠? 음극은 뭐가 되겠어요? 이제 용접봉 쪽이 되겠죠. 요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걸 우리가 전극성 이렇게 얘기하고요. 반면에 용접해야 될 모재가 얇을 때는요, 이 모재를 음극으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극성 이렇게 해요. 자, 여기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는요, 여기 이제 그 전극성인 경우는요, 여기 스트레이트 폴라리티인데요. 이게 모재가 두꺼울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재가 두꺼우면요, 전류가 어떻게 흐르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쪽에 그 전자들이 여기에 강한 충돌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모재가 두꺼울 때는 이렇게 그 모재를 양극으로 하고요. 그다음 이 모재가 얇을 때는요, 음극 쪽으로 그 모재를 음극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런 원리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역극성은 모재가 그 음극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이 용접봉이 양극이 될 거고요.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모재가 이런 경우는 얇을 때,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모재가 전극성은 모재가 두껍다고 그랬어요. 두꺼우니까 이게 전류가 여기가 음극이 될 거고요. 이놈이 양극,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큰 발열량이 그 직류니까요. 이 부분에 큰 발열량이 요 양극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전극성이 되는 거죠. 이게 요 말의 의미를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그 전류의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교류 아크 용접기인데요. 얘는요, 이 교류 아크 방전으로 용접봉하고 이 소재를 녹여서 붙이고 또는 용접 부위를 저항열로 용해 온도 이상 가열해서 녹여서 붙이는 그런 장치 또는 기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교류에서는요, 그 직류보다 교류에서는요, 낮은 전압 그리고 큰 전류로 여기 움직이고 이 용접 장치의 구조가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 교류아크 용접기를 분류를 해보면요, 여기 가동 철심형이 있고요, 가동 코일형이 있고 탭 전환형이 있고요, 여기 가포알 리액터형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가동 철심형이 교류 아크 용접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용접기예요. 좀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좀 더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거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요. 요 가동 철심형 교류 아크 용접기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요, 요게 뭐죠? 이게 철심이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요것들이 코일이고요. 코일이 여기 1차가 있고, 그리고 요게 1차겠죠. 이쪽이 1차, 그리고 이쪽이 뭐예요? 2차잖아요. 요 가동 철심 교류 아크 용접기는요, 예전부터 이 가동 철심형 용접기를, 가동 철심 교류 아크 용접기를 많이 써왔어요. 현재도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변압기의 그 철심, 이게 철심이잖아요. 요놈이 이게 철심이에요. 철심인데요. 철심 위에 요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할 수 있는 요 가동 철심이 있어요. 요 가동 철심인데요. 요게 요놈을 설치해서 철심의 위치에 의해서 그 누설 자속을 가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요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가장 간편하고도 널리 쓰이는 것들인데요. 그 다음 이건 코일형이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그냥 종류만 한번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가동 코일형은요, 누가 가동하고 있죠? 1차 코일이요. 여기 보면 용접기 내 1차 코일이 있고요, 2차 코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차 코일을 이동시켜서 두 코일 사이에 그 거리를 이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설 자속에 의한 전류를 세밀하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용접기가 가동 코일형 용접기거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탭 전환하는 것들인데요. 이 탭 전환 교류 아크 용접기는 저도 사실 본 적은 별로 없어요. 본 적은 별로 없고요. 여기 보니까 1차 코일, 여기 1차 코일이 있고요. 이쪽이 1차 코일이죠. 그리고 여기가 2차 코일이죠. 그리고 여기 철심이 있는데요. 여기 M1, 여기 M2 되어 있는 철심이 있어요. 이 코일을 이 철심에 감아서요, 이렇게 감아놨거든요. 그리고 용접 전류는 1차 코일하고 2차 이 코일에 감김 수의 비율에 따라 이 전류는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 가포와 우리 책에는 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가포화 리액터형 교류 아크 용접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saturated reactor, 어떤 데는 이제 saturated, 어떤 데는 saturable 이렇게 해놨는데요. 네, 원어를 보면 saturated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도 요 가포화 리액터 이런 거는 저도 사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구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공이 그쪽이다 보니까 이 용접기 내부까지 이렇게 종류별로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개념만 보시면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요 변압기하고 그 리액터가 있네요. 여기 가포화 리액터가 있잖아요. 이 놈을 두 개를 조합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코일이 있는데요. 이 코일을 가포화 리액터 여기 70, 이것들이 이게 코일이잖아요. 이 코일을 이게 가포화 리액터에 여기 70이에요. 70에 감아서 이 여자 전류를 조정해서 용접 전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한번 교류 용접기는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었고요. 요 교류 용접기는요, 사실 여기서 요는 보면요, 요게 철심이고요, 요게 1차 코일이고 요게 2차 코일이잖아요. 자, 여기 보면 교류 용접기의 특징은요, 말 그대로 교류 아크 용접기는 이게 변압기예요. 여기 전압을 여기다 제가 써놨네요. 변압기라는 게 뭐죠?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어떤 기계거든요. 얘가 주파수는 똑같아야 돼요. 주파수는 똑같은데요. 그 전압이 여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 1차 코일에 들어오는 것들이잖아요. 2차 코일은 이게 이제 자속일 건데, 2차 코일에서는 그 주파수는 같지만 전압이 다른 교류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말 그대로 변압기잖아요.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기계가 요놈들인데요. 여기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요 교류아크 용접기는 변압기의 일종인데요. 여기 보면 2차 전압을, 여기 1차잖아요. 여기 2차잖아요. 2차에서 전압을 강화시켜 주거든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놈은요, 구조가 간단하고 재료가 이제 가격이 싸요.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건 직류가 좋겠죠. 근데 우리가 교류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안정성은 직류에 비해서 떨어지지만 그 가격이 싸요. 이게 구조가 간단하니까. 가격이 뭐 여기 보니까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원이 들어오는 것에서는 거의가 다 우리가 교류아크 용접기를 쓰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요 직류하고 교류아크 용접기 비교를 해보면요, 이 아크 그 직류가 요 아크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교류에 비해서 요 직류 아크 용접기에 그 아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접하기 좋기는 뭐가 좋겠어요? 요놈이 좋겠죠. 그 다음 이제 용접봉을 한번 살펴보면요, 요 피복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얘기인데요. 직류아크에서는요, 비피복용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교류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극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직류에서는 극성을 역극성으로 정극성으로 모재 두께에 따라 이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교류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이제 아크 쏠림 방지하는 건데요. 아크 쏠림이 교류에선 여기 방지하는 게 가능한데요. 직류에서는 아크 쏠림을 방지하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발생 전압을 보면요, 전압은 직류가 이 교류에 비해서 조금 낮죠. 조금. 얘는 65에서 95V인데 직류는 50에서 80V니까 조금 낮죠. 그 다음 이 전기력 오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누구죠? 직류에서는 좀 교류에 비해서 좀 작고요, 적죠. 그리고 구조로 보면요, 구조는 교류는 간단해요. 여기 아까 가동 철심형 아크용 접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그 직류는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하기가 직류에 비해서 교류 쪽이 쉬워요. 그리고 교류 쪽은요, 이거 구조도 간단하고 고장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전류가 들어오는 이런 시합에서는 거의 다 사용하는 것들이 직류를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해요? 이 교류를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이래서 이래요. 그 다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아크 용접하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방어 대책이 필요한데요, 얘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용접하는 데 있어서 재해를 한번 중요한 거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이겠어요? 감전이죠. 그쵸? 용접 중에 충전부, 제가 여기다 이 충전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충전부는 이 도전부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도체나 도전부. 정상 상태에서 전기가 인가되는 도체나 도전부. 이를 우리는 충전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충전부 접촉에 의해서 이 감전이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감전 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요소들이 여기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전에 유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놈을 살펴보면 이 감전이 일어날 경우에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요. 그리고 요 감전에 따른 위험도는 체내에 흐르는 전류값이나 통전 지점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요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이겠어요? 요 전류의 크기죠. 그리고 요 경로도 있을 것이고, 전원의 종류도 있고, 요 주파수나 파형,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요 놈이겠죠. 전류의 크기. 그리고 통전 전류가 크고 신체 중요한 부분을 흐르는 시간이 긴 만큼 요 감전이 일어났을 때 큰 재해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 이제 요 감전을 좀 더 설명해 보면요, 이제 재해 유형에 이제 이거 유형이 감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놈에 대한 방어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방어 대책으로는요, 2차측 무브와 전압이 낮은 용접기를 이제 쓴다고 사용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무브와 전압은요, 여기 보니까 여기 2차측 무브와 전압이에요. 2차측 무브와 전압은요, 85V 이하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85V 정도 전압에서도 여하이 중요한 건 이런 재해가 사망의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85V 이하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무브와 전압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낮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어 대책으로 자동 전격 방지 장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장치냐면요. 교류아크 용접기에서 이 아크 발생을 중단시킬 땐 요놈이 1초 이내에 당의 교류아크 용접기의 2차 측 무브화 전압을 우리가 85V 이하로 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로 바꿔요? 25V 이하로 이렇게 그 전압을 바꿔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그거를 자동 전격 방지 장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감전이라는 게 충전부잖아요. 충전부는 이제 도전부인데요. 그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절연용접봉 그 홀더가 절연용접봉 홀더를 쓴다거나 적절한 케이블 또는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용접하는데 맨손으로 용접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뭐를 끼워요? 절연장갑을 끼우잖아요. 그 가죽 형태로 되어 있는 절연장갑을 우리가 손에 끼고 용접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보면 이 케이블의 커넥터 절연 상태나 그리고 용접기 단자와 그리고 케이블의 접속 상태, 용접기 에어암의 접지 상태 이런 것도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실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그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좀 안이하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들을 간혹 이렇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재해는요, 시력이에요. 시력. 눈 손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아크가 일어날 때 여러분들 보면요, 그 다크라스나 아니면 그게 뭐죠? 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다크라스 아주 새카맣게 이렇게 손으로 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아크 광이 굉장히 고온이고 그리고 밝잖아요. 그래서 이 아크 광으로 인해서 그 안염이 생긴다고 그래요. 전광성 안염이라고 하는 요 각막 표층에 염증을 일으켜서 대부분 이런 것들이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눈 손상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니까 요 다크라스 같은 차광 그 보호구를 우리가 쓰죠. 여기 보호 안경이나 뭐 보안면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또 피부 손상인데요. 이 피부 손상은요, 이 광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광선이 이 피부에 조사가 되면 그 에너지 때문에 굉장히 큰 에너지 때문에 피부가 상해를 입게 되거든요. 이 조사 밀도에 따라 경미한 화상에서부터 아이고야 타는 거죠. 탄화에 도달할 정도로 화상이 이렇게 심하게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그 광선이 조사되지 않도록 하려니까 보호장갑을 낀다거나 또 앞치마나 각반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안전화를 착용한다거나 여하이 이 광선이 피부에 조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호 대책 이런 방호 장비를 우리가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재해가 이 가스에 의한 건데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가서 보면 용접할 때 우리가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주로 이제 전기를 쓰기도 하지만 산소, 아세틸렌, 프로필렌, 뭐 아르곤 얘들인데 이놈들의 특징이 고압 폭발성이 있다는 거예요. 압이 높아지고 뭐 산소가
혼합되고 하면 이것들이 또 충격이 있거나 그러면 이게 폭발성이 있거든요. 이런 가스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스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용접 흉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스들이 이제 유해하고 유해한 광선, 그리고 굉장히 고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용접할 때 보면 그 작업 현장에서 그 용접 여러분들이 용접할 때 그 근처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항상 그 펜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흉들이요, 어떻게 그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접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펜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접 흉이나 아니면 여기 이 질소 산화물 이런 것들이 그 건강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흉에 의한 진폐증, 또 망간이 함유된 그 용접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간에 의한 중독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방호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그다음 송기 마스크도 있는데 신선한 공기를 송기한다는 건데요. 대개는 요 세 번째 이런 경우들 때문에 대개 보면 이제 펜을 그 주변에 큰 펜을 놓고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이렇게 가서 살펴보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재해를 보면 이제 화재나 폭발이거든요. 자, 우리가 용접을 할 때 금속을 용융시켜야 되잖아요. 융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천 도씨의 고온, 그리고 요 불티 이런 것들이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얘들이 어떤 점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으로 가연성 물질이 있게 되면 곧바로 화재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가연성 가스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폭발하게 되겠죠. 여기 한번 온도를 살펴보면요, 산소 아세틸린 이런 경우는요 3200도요. 철아크나 탄소아크 쭉 보시면 철아크 같은 경우는 6000도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놈들에 대한 방어 대책은요, 방법이 어찌 하면 되겠어요? 가연성이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요,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그 가연성 물질을 아예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치워버려야죠. 그쵸? 아예 격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드럼통 아니면 이거 사고가 많이 나는 건데요. 드럼이나 어떤 우리가 보관 탱크나 아니면 배관, 이 탱크 우리가 석유화학 회사들에 가면 굉장히 큰 탱크들이 있는데요. 그 유지보수 하다 보면 간혹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용접이라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요, 유독성 가스 또는 가연성 가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업하기 전에 얘네들을 전부 다 깨끗이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즉 유해가스 제거나 가연성 가스 제거, 걔네들을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점화원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다거나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건 이제 탱크인 경우이고요.
그리고 일반 보통 화재도 보면 이런 점화원이 몇 촌도 되잖아요. 얘들이 용접 과정에서 튄다고요. 튀면서 주변에 가서 그 어떤 가연성 물질에 붙어서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우리가 여러 번 보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아크 용접에 의해서 가스 용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스 용접을 살펴보면요, 사용하는 가스들이요, 대개 산소 아세틸렌이거나 아니면 산소 수소이거나 아니면 산소 프로판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것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죠, 산소 아세틸렌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산소 아세틸렌 요 용접에서 그 아세틸렌 발생기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요 아세틸렌 요 발생기는요, 요 용기 내에서, 그러니까 요 카바이드라고 그러나요? 예, 요 카바이드 CaC2, 요 카바이드를 어떻게 해요? 그 물속에 넣어서 이제 이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가스를 발생시키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아세틸렌 발생기는요, 이 반응을 어디서 하냐면 그 용기 속에서 반응해요. 그래서 그 용기 속에서 반응을 해서 아세틸렌 가스를 이제 발생시키고 이제 저장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놈 아세틸렌이라고 하는 요 가스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요 아세틸렌하고 공기하고 요 혼합 가스가요, 그 여기 보면 그 성분이 2.5%에서 81%, 그러니까 이게 아세틸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넓은 범위에 걸쳐 이놈이 폭발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소 범위가 2.5에서 81%를 넘고 아주 폭발성이 크다고 했는 게요,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요 혼합가스 폭발에 대한 요 민감성인데요, 얘가 아세틸렌이 이렇지 이 나머지는 전부 뭐이겠어요? 뭐 산소가 되었거나 그렇지, 산소이지 않겠어요? 근데 요 놈의 그 폭발에 대한 민감성은요, 여하이 어떤 반응을 일어나려면요, 고온 고압이어야 돼요. 그래서 뭐 고압, 건조, 그다음 뭐죠? 가열에 의해서, 이건 가열은 고온이 되는 거죠. 요 민감성이,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큰 조건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요 아세틸렌이에요, 요 고압이 되면 요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3kg 포스포 센치 스퀘어 이상의 압력으로 사용하면 뭐래요? 고압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세틸렌을 발생시키는 방법은요, 요 카바이드에 물을 집어넣거든요. 요 카바이드에다가, 요 젊은 층에서는 이거 보지 못했을 건데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요 카바이드 덩어리 하나를 어떻게 해요? 이런 탱크 속에 집어 넣어놓고, 탱크 속에 넣어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래서 이제 분해를 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 물을 넣어서 메탄 또는 납타를 열분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아세틸렌을 이렇게 발생시키는 것들을 그 어떤 그 조그만 공장이나 아니면 그 어디 예전에 제가 본 것들은 뭐 어떤 수리점 이런 데 가면 이런 방법으로 아세틸렌을 얻는 거를, 발생시키는 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세틸렌을 발생했을 때 이제 이 발생기를 분류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압력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 압력에 따라서 아세틸렌 발생기를 분류를 해봤더니요. 여기 주수라고 하는 건 물기둥이에요. 물기둥. 그러니까 수도 높이죠. 고압식인 경우에는 1500에서 2000mm. 아까 우리가 1.3kg 포스 센티스퀘어 이하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 만 10m니까 1000mm가 우리가 여기 얼마죠? 1기압이 되잖아요. 1.0kg 포스 센티스퀘어.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뭐보다 작아요? 그 1.3보다, 그러니까 1기압보다도 작잖아요. 그래서 고압식인 경우에는 1500에서 1500이니까 대략 0.15에서 0.2기압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압식인 경우에는 300에서 2000, 그리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얼마죠? 300 이하. 이렇게 그 압력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고압식, 중압식, 저압식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놈을 다시 이제 분류를 또 이번에는 구조에 따라, 압력에 따라, 앞에서는 압력에 따라 분류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구조에 따라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니까 주수잖아요. 얘는 뭐냐면 여기 카바이드인데요. 카바이드에 여기 발생기잖아요. 여기 뭐죠? 아세틸렌 발생기들이잖아요. 이놈들. 여기 보니까 여기 카바이드를 밑에다 깔아놓고 먼저 집어넣어 놓고 물을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수예요. 주수. 그 다음 얘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누구죠? 물을 먼저 채우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요? 카바이드를 투입하는 경우예요. 요건 투입식이 될 거고요. 여기 침지라는 말은요, 요 담가서 적신다는 거예요. 요 놈이 뭐죠? 이게 카바이드잖아요. 그래서 물이 있네요.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서 적시는 거. 그래서 요 두 놈의 중간 형태가 뭐가 되죠? 침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발생기인데요. 좀 요 발생기를 요 발생기에서부터 여기 토치까지인데요. 요놈들, 그러니까 아세틸렌 용접 장치들이죠. 요놈들을 조금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려고 해요. 제일 먼저 여하이 뭐가 있어야 돼요? 아세틸렌 발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보니까 이런 놈들이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도관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이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얻어진 아세틸렌 가스를 어디까지 공급을 해야 돼요? 여기죠. 이 토치, 우리가 여기 취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까지 공급시키기 위한 이 배관들을, 이런 배관들을, 얘들이 다 배관이잖아요. 얘를 우리는 도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취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토치인데요. 요 가스를 말 그대로 노즐로부터 가스를 유출시키는 기구예요. 우리 보통 여러분들이 취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용접 토치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이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여기 있네요. 이 청전기예요. 청전기. 자, 여기서 발생한 놈들이요, 이 아세틸렌 발생기에서 발생한 이 가스 속에는요, 이 불순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순물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쭉 와서 이 용접부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용접부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결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가스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주는 장치가 청정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안전기는요. 안전기는 뭐냐면, 자, 역류를 해볼까요? 역류나 역화, 제일 중요한 게 역화죠. 백파이어죠. 이 역류가 된다거나 아니면 역화가 돼서 그 불꽃이 어디 오면 큰일 나요. 이 청전기를 거친다거나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안전기가 필요한데요. 용접할 때 백파이어나 백프로 이거 어디에 도달하면 안 돼요? 예, 발생기에 도달하면 안 되잖아요. 큰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 안전기가 필요해요. 그 다음 이건 이제 뭐죠? 그 산업안전 규칙 310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요 발생기 아스트리안께서 발생기 시를 한번 살펴봐 보려고 해요.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은 반드시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벽은. 그리고 이 벽 구조물은요. 철근 콘크리트 또는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하고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어디만 얘기하고 있죠? 벽이요. 벽. 반면에 지붕이나 천장 이런 데는요. 어찌 해야 되겠어요? 얘가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얇은 철판이나 요 지붕이나 천장 얘기하는 거예요. 얇은 철판이나 가벼운 이런 불연성 재료, 가연성이면 큰일 나죠.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요 바닥 단면적의 16분의 1 이상의 단면을 가진 배기통, 얘를 어디로 돌출시켜야 돼요? 옥상으로 돌출시켜야 돼요. 옆으로 돌출시켰다 옆집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옥상으로 돌출시키고요. 그리고 이 개구부는요.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얼마? 1.5m 이상 떨어뜨려야 돼요. 여기 배기통의 개구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기통의 개구부는 그 개구부를 만든 창이나 아니면 그 출입구가 있으면 이런 데로부터 하여튼간 어찌 해야 돼요? 1.5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고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출입구의 문은요. 철판을 사용해야 되는데 철판이 1.5mm 이상의 철판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벽하고 발생기 사이에 사실 잘 안 지키더라고요. 벽과 발생기 사이에는 그 발생기를 이따 보시면 되지만 거기에 밸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밸브만 있는 게 아니라 압력계도 있고요. 조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발생을 시켜야 되니까 카바이드도 공급해야 되잖아요. 이런 행위를 하는데 뭐예요? 그 방해가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설치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설치 장소 이런 걸 지하에 놓으면 큰일 나겠죠. 되게 어디에 집어넣어요? 이제 건물의 꼭대기나 아니면 화기를 사용하면요. 화기로부터 충분히 떨어뜨려야 돼요. 이 발생기는 한 3m 이상. 그렇죠? 이 5개에 설치할 때는요. 5개에 설치할 때는 요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보다 1.5m 이상 떨어뜨리래요. 이건 전부 다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 산업안전 규칙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규칙이니까 지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그 가스 용접
지금 진행하면서요. 그다음 요 아세틸렌 가스 용접 장치에서 아세틸렌 그 용해된 아세틸렌 가스 용기 이렇게 용해된 아세틸렌 가스를 저장하는 용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아세틸렌 가스라는 놈은요, 이 아세톤이라고 하는 곳에 잘 녹아요. 그 용해가 잘 된다고요. 그래서 요 뒤편에서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 건데요. 요 다공질 물질에 이 아세톤을 그 흡수시켜요. 그리고 이 아세틸렌을 고압 상태에서 그 용해시켜서 이 충전을 하거든요. 요 아세톤이라고 하는 곳에 아세틸렌 가스가 고압 상태에서 잘, 여기서도 보면 아세톤 살펴보면 될 거고요. 그리고 고압 한번 살펴보면 이제 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니까 15기압이래요. 15기압에서요. 아세톤 1리터에 아세틸렌 384리터를 용해시킬 수가 있대요. 그럼 왜 용해를 시킬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중동 이런데 또는 뭐 미국도 있지만 아니면 러시아 이런데 보면 우리가 천연가스를 수입하잖아요. 가스 상태로 수입할까요? 그거 아니죠. 전부 다 어떤 상태로 만들죠? 액화시켜 오잖아요. 액화시켜 오는 그 의도가, 목적이 뭘까요? 부피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줄이니까 뭐가 돼요? 운반이 용이하겠죠. 그리고 요 가스 상태가 아니니까 발생기 및 어떤 상태, 뭐죠? 요 부속 장치가 필요 없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액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액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세틸렌의 손실이 적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죠? 요 폭발 위험성이 이제 낮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여기 보니까 발생기나 뭐 부속 장치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아까 설명드렸네요. 고압 토치를 사용할 수 있고 순도가 높아 그 양질의 용접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용해 아세틸렌 용기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몇 압력이 15기압 또는 15kg 플러스 얼마? 센치스퀘어. 이 정도 몇 도씨에서 15도씨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이게 다공성 물질이에요. 거기에다 누구를 침투시켰죠? 아세톤이요. 근데 요놈들이 보니까 성면이네요. 다공성 성면. 자, 여기에다가 아세틸렌 가스를 집어넣어서 전부 다 액화시켜 놓은 것들이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캡이 있고요. 이 캡은 요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 가스가 산소하고 뭐라고 그랬죠? 아세틸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 가스를 저장해야 되는데요. 요 산소를 저장하는 용기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잠시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3차 시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